김진우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66쪽. 드디어 나는 목사라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한 순수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목사란 칭호를 가지게 될 때 거기서 타성과 위선이 따르게 마련이다. 아무것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는 맨몸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 속에서 살기를 원했다. 길가의 잡초처럼 밝히며 살아가는 민중 속에서 함께 숨쉬며 웃으며 그리고 울며 예수를 전하고 싶었다. 입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몸짓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는 2학기 기말 시험이 시작되던 날 짐을 싸서 대구로 내려갔다. 동급생이 진심으로 만류했으나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신학교를 자퇴하고 대구로 내려온 후 나는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 노동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마땅한 일터를 물색했다.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라 쓴 이력서를 내고 철공소에 입사하였다. 나는 본래 체격이 빈약하고 생김새가 볼품없는 터라 무학이라 해도 다들 그렇게 인정할 만한 빈상이었다. 국조울이라 쓴 이력서를 들고 X철공소를 찾아갔더니 이와 같이 나의 외모를 보고 입사를 허락하였다. 출생 후 처음으로 외모의 덕을 본 셈이다. X철공소의 사장님은 교회 장로로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많은 헌금을 내어 전도 사업을 하고 있어 훌륭한 신앙인으로 교계에 알려진 분이었다. 나는 일당 270원의 불대는 화부로 채용되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관리하는 일로서 일주일씩 반근무, 낮근무로 교대하며 일하게 되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내가 동료 인부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면 대개가 아주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예수쟁이 말도 마. 예수쟁이라며 신물난다. 다들 빈정대는 것이었다. 차츰 회사 사정이 알게 되다 보니 예수에 대한 그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앙 좋다는 장로가 사장이에요. 그 밑에 경영진 전부가 집사 아니면 장로들인데 노동자들이 받는 일당은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들보다 10% 정도 낮은 임금이다. 거기에 작업시간은 1시간 정도 더 길다. 더욱 나쁜 것은 매일 아침 전 종업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때문에 30분을 더 일찍 출근해야 했다. 아침 예배 때마다 출석을 부르고 예배 출석률이 나쁘면 월급 봉투에 반영된다. 그러니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 착취자요. 피곤한 새벽잠을 30분이나 빼앗는 악당인 것이다. 그러니 종업원들 입에서 가끔 교회 새끼들 자식 새끼나 예배당 보내면 같은 교회 새끼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기 전에 회사 내의 이러한 상황부터 먼저 개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반에 예수 운눈해봤자 이 새끼야 너 그 예수 너 그끼리 해먹어라 고 욕설이나 얻어먹었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작업시간 중에는 같은 부서원들끼리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다른 부서의 종업원들을 넓게 접촉하여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가 힘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 측의 선의를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다. 노동자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해봤자 헛일이야. 냉담해하던 동료들이 차츰 관심을 기울이고 술렁술렁하게 되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 눈치를 채고 종업원 사이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었다. 작업 중에 몇 명이 불러 갔다 오고 하더니
드디어 나에게 화살이 집중되었다. 나는 사무실에 불려가 입씨름을 했다. 김씨가 요사이 종업원들을 선동하여 데모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그런 짓 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줄 몰라요? 그런 짓 당장 그만두고 거기서 호응한 녀석들 이름 대요. 이 회사가 부당한 노동 조건 상태에서 강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웃기는 일이요.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적어도 타 회사와 대등한 급료로 작업 시간을 갖춘 후에 예배를 드려야죠. 급료는 더 낮고 작업 시간은 더 긴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니 정신없는 건 내가 아니라 회사요. 나는 노동운동하는 직업을 가는 사람도 아니요.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요. 두 가지만 고쳐주시오. 그럼 나도 가만히 있겠어. 하고서 임금의 정상화와 단축 시간을 건의했다. 상대는 목에 힘을 주고 못하겠다면 하며 눈을 부라렸다. 회사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다른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으로 대답할 성질이 못되니 가서 여럿이 의논하여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오니 뒤통수에 대고 소리질렀다. 이거 어디서 순 빨갱이 하나가 들어왔어?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길게 가나. 너 임마 나중에 살려달라고 사정하지는 마라. 나는 울컥 화가 나서 뒤돌아서며 말했다. 우리는 노동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테니까 회사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그때 일어나는 문제는 회사의 책임인 거요. 당신들도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일당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긴데 강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제발 당신들 때문에 예수 욕먹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날 대할 때 조심해요. 서투르게 하다간 당신들 큰 코 다칠 테니까. 나는 큰 소리를 한번 쳤다. 그러나 홧김에 소리는 한번 크게 쳤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일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다음 날 오후 회사 경영진의 간부 한 분이 작업장으로 나를 찾아왔다. 오늘 퇴근 시간에 함께 나가서 저녁이라도 같이 하자고 했다. 나는 식사 대접 받을 만한 일도 없고 대접 받는다면 여럿이 같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여유있게 싱긋 웃으며 그러지 마시고 퇴근 시간에 회사차로 모시겠으니 그리하십시오 하고는 돌아갔다. 회사 측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그동안 나의 신분을 조사해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김씨 사람은 출세하 계시다. 김씨 높은 자리 가거든 잘 발주소 하며 놀렸다. 나는 퍽이나 거북스러웠다. 작업반 동료들이 그 시간으로 나에게 거리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작업 종료 벨이 울리자 그동안에는 함께 퇴근하며 우리 팔자 고치자고 열을 올리던 대포잔을 나누었던 동료들이 이날은 나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나는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며 살아 눈치만 발전해 있는 것에 울후라가 치밀었다. 나 혼자 정문에 나서니 회사 소속 자가용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느 음식점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다. 낮에 나를 찾아왔던 간부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이 누구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력을 그렇게 감추고 입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간에 우리가 너무 얘가 아니게 대답한 것 같은데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선생님께서 신원을 숨기고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께도 책임은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책임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로서는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실력자를 모실 만한 처지가 못 되니 선생님의 그 능력과 그 정신으로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선생님께도 좋을 줄로 압니다. 이건 그동안에 수고하신 데 대한 인사로서 드리니 저희 성인이 받아주십시오. 그러고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나의 주머니에 찔러 넣으려 했다. 짐작컨대 너의 집사를 뒷조사를 해보니 우리 회사에 두었다간 재미없게 생겼으니 이 돈 먹고 떨어져 달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봉투를 도로 밀어냈다. 호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도 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다 생각이 있어 들어온 것이고 또 시작해 놓았으니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이 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서 하시겠다는 일이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 일을 하셔서 피차간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또 이런 말은 할 말이 아닙니다만 선생님은 애초에 우리 회사에 임시 고용인으로 들어온 것인 겁니다. 법적으로도 임시 고용인은 아무런 신분상의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을 그만두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서로 원만하게 덕스럽게 해결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런 시간을 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굳이 저희의 호의를 무시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희 의사는 명백합니다. 저의 자유로는 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저는 임시 고용인이니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하신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야 그렇겠지요. 회사가 지금이라도 날 해고하면 난 해고당해야겠지요. 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난 단지 착취당하는 동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자꾸 착취 하시는데 듣기 거북합니다. 그 말은 평양 쪽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 회사에서 어찌 착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저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백명이 생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회사가 문이라도 닫아보십시오. 그때 수백 명의 일꾼과 그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튼 저희로서 선생님을 섭섭지 않게 해드리려 힘썼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려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신학을 하셨다면 만약 개척교회를 하겠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다. 사장님은 개척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예수 뼈다귀 자꾸 울커먹지 말라카소 말을 탁 뱉었더니 그도 얼굴이 시뻘겋게 혈압이 높아졌다. 보자 카이 별소리 다 듣겠구먼. 당신이 뭘 믿고 그리 떵떵거리는 거요. 당신이 사람이 존말할 때 들을 줄 알아야지 하고서 화를 못 삭혀 시큰덕거렸다. 나는 아들뻘 되는 내게 욕을 당하는 그가 딱하기도 하고 다소 미안하기도 해서 음성을 낮추며 차분히 말했다. 내 말이 지나쳤으며 용서하십시오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공장이 예수 안 믿는 공장보다 월급이 10% 싼 데다가 작업시간은 1시간 정도 더 기니 하치면 월급이 20%가량 낮은 셈이지요. 그렇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소화가 안 될 일이죠. 내 말은 개척교회 세우지 말고 노동자들 급료나 제대로 주라 이겁니다.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하나님이 몸살 나실 겁니다. 이만합시다. 좌우지간 오늘 대접은 잘 받았습니다. 하고 일어서니 그는 나를 붙들고 다시 앉았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합시다. 내가 나이살이나 더 먹었으니 자식 같고 동생 같아 하는 말인데 그 몸 좀 아끼시오. 세상살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객기로 그러다가 다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선생이나 나나 같은 신자로서 말인데 선생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신앙과 기업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 회사를 신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한국 기업의 풍토에서 회사를 신앙으로 운영하는 건 눈 감고 코 베어 가라고 강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석 달도 못 돼요. 그 회사 거덜납니다. 하는 말에 개같이 정승같이 쓰랬다. 하는 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랬다고 회사 운영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자금을 모아 하나님 사업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가 표시하는 성이나 받고 그간에 인생 공부한 셈 치고 우리 헤어집시다. 이 좁은 대구 바닥에서 늘 만나면 살 사람 아니요 하고 봉투를 나에게 다시 주려 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먼저 나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고집 부리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뭔 힘이 있거나 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난 그저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전했으면 하는 뜻으로 왔는데 지금 일꾼들의 형편이 하도 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회사 측에서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어차피 처우 개선해야지 이 상태로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이튿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더 살벌해지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결성이 구체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나는 각 부서별로 대표를 정하고 대표자 회의를 우리 용광로실에서 가진 후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지원서를 서명 날인을 다 받게 하고 매일 일과 모여 상황보고 토론 그리고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회사는 우리 중심 멤버들이 다른 종업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 명씩 불러 설득도 하고 원포도 놨다. 그런대로 그 주간이 지나고 내가 밤근무하는 주간이 되었다. 반 근무 때는 정말 피곤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1시간을 용광로 앞에 섰다가 아침에 퇴근할 때면 다리가 붓고 눈이 팽팽 돌아 현기증이 났다. 어떤 때는 현기증으로 길가 담벼락에 기대섰다가 가곤 했다. 노동조합 결성 작업을 정식으로 시작한 뒤 처음 밤근무하는 날이었다. 새벽 2시경이면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라 잠을 떨치기 위해 바깥바람을 쐬고 들어가는 때가 잦았다. 내가 맡은 부서에서는 2대의 용광로가 있었다. 용광로라 하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고 불을 떼서 쇠에 열을 가하는 가마였다. 말하자면 숯 굽는 가마와 흡사했다. 하나는 큰 가마고 다른 하나는 조그만 가마였다. 하부가 하는 일은 공기와 기름이 나오는 두 파이프의 도수를 조절하는 일과 가마 속에 반제품을 넣고 일정한 온도로 되면 끄집어내어 식히는 것이었다. 그 작업은 고되고 다소 위험했다. 바람과 기름이 나오는 도수 조절을 잘못하면 가마가 폭파하는 수가 있다. 해서 하부들은 퍽 조심들을 했다. 그런데 그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밖에 나가 바람을 쐬며 쏟아지는 졸음을 깨우고 돌아왔더니 함께 일하는 조원이 자리에 없었다. 그 방에는 항상 둘이 함께 일했다. 한 사람이 밖에 나갈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꼭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나는 내 짝이 보이지 않는지라 이상히 여겨 한쪽 가마에 이상이 없는지 살폈더니 작은 가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어딘가 잘못된 것 같기에 조절기에 손을 대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더불어 불길이 내 얼굴을 확 덮쳤다.